자, 544쪽입니다. 서민경제발달, 양반지주의 경제변화, 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법일까요? 이항법입니다. 저는 이 파트가 나면 너무 기쁜 게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신석기에서 출발해서 4차 산업혁명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농담 아니고 진짜. 제가 아주 시골에서 아주 깡촌에 얘기했잖아. 경상북도 경주 군 강동면 호명 리 45번지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리야, 행정구역상 리야. 리 아니잖아, 소위도. 할머니 집은 리예요. 예. 리. 그러니까 리가 어떤 동네인지 알죠, 그죠? 예.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는, 그래요. 2시간에 한 대 뭐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로. 저 리인데 많아요. 예. 진접 리는요, 진접 우비고, 그래. 거기는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그렇죠. 우린 서울에서 최소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옆에 얼마나 큰 도시가 있느냐에 따라서 큰 도시 근처에 있는 애들은 위성적인 그 배드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잘 돼 있고요. 도심이 비싸니까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경기도가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니 뭐 분당은 너무 비싸지만 이렇게 주변들이 평촌이니 안산이 다 그렇단 말이지. 니네 동네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완전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단 행정구역 리. 경주에서도 버스 타고 한 40분을 더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는 걸어 다니고요. 산 2개 넘어서 걸어 다니고요. 걸어 다니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는 제일 좋았던 게 버스를 탄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버스 타고 한 40분 가요? 네, 경주 시내 들어가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 있냐면 그냥 농사 지은 거야. 그냥 전형적인 농촌이야. 그러니까 오직 뭐만 있냐면 논과 밭만 있어요. 과수원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소를 키운다든가 돼지를 키운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집에 그냥 개는 몇 마리 키웠죠. 그 다음에 닭 몇 마리 있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진짜. 소 몇 마리 있고, 소 없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왜냐면 제가 어릴 때는요, 소를 이용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소에다가 쟁기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가는 거야, 정말로. 난 그걸 옆에서 봤어,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논 같은 경우는 경지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소를 몰고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밭은 산비탈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밭은요, 이렇게 꾸불꾸불이래요. 그래서 소가 못 가요. 소가 가면 이게 다 밟아서 희한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우리 형들이 쟁기를 끄는 거야, 밭에서. 소 대신. 형들 둘이서 앞에서 쟁기 끌고 아버지가 쟁기를 해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 거야. 나는 옆에서 박수치고. 막내 특권이죠. 막내는 힘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모내기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경운기라는 게 우리 집에 처음 생겼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노동 그 움직이는 게 뭐가? 바퀴가? 우리 어릴 때 리어카라 그랬어요. 손수레 이거밖에 없는 거고요. 아버지 자전거. 이거 말고는 동력 있는 게 없었어요. 이제 동력 있는 게 생기는 게 이게 경운기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기계화돼서 지금은요, 우리 시골 가면 엄청 부자예요. 왜 부자인 줄 알아? 기계만 부자. 트랙터, 컴바인만, 농기구가 엄청 많아요. 문제는 이게 다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게 다 뭐야? 빚이야. 농협에 대출로 사는 거야. 문제는 뭔지 알아? 이 대출금은 다 갚기 전에 이게 고장이 나. 그럼 다시 사야 돼. 안 사면 농사를 못 지어. 농촌에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형은 엄청 빚쟁이야.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도 불구하고 빚이 엄청 많은. 안타깝죠. 빚이 쌓이면 우리가 이제 8남매였거든요. 4남4녀. 형제들이 이제 1,000만 원씩 내서 갚아주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 게 농촌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 큰형이 농사만 짓진 않아요. 다른 것도 좀 하세요. 뭐 도박도 하시고요.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빚이 쌓이는 것도 있어요. 뭐 성실하게 농사만 지면 그렇게 빚이 쌓이게 하겠어요. 편집해주세요. 그래서 농업 부분이 나오면 에이, 형제가 많으면요. 꼭 형제 중에 한 명씩은 사고 치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안 그런 집 내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집안에 정말 1명, 2명 다 사고 치는 집안이 있어요. 이재명 집안도 봐봐요. 형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잖아. 편집이야. 혹시 대통령 되면 어떡해? 자, 이게 뭘까요?
논이다, 논. 선생님 얼굴 그럼 죽는다. 제 얼굴은 자세히 보시면 오각형이에요. 이렇게 사각형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실을 뿌릴 때 어떻게 뿌리냐면 조선 전기의 농부들은요. 여기다 그냥 막 뿌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할까요? 직접 파종한다. 무슨 법? 직파. 법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직접 파종한다. 그래서 직파법이에요. 이렇게 씨를 뿌리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씨를 뿌려요. 그래서 그해 10월까지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10월에 벼를 베고 나면 땅이 놀고 있잖아. 그래서 11월에 다시 땅을 갈아서 보리씨를 뿌려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보리가 12월, 1월, 2월 추우니까 어때요? 잘 안 자라겠죠. 오히려 못 자라면 죽어요. 그래서 이거 밟아준다. 그러다가 3월, 4월, 5월 석 달은 키워야지 뭐야?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요거와 요게 두 개 겹치죠. 그러면 같은 땅에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땅이 좀 비옥한 땅이면 벼를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보리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리는 땅이, 그러니까 보리밭이라 해서 보리만 농사진 땅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뭐라고 해? 1년 1작이야. 요거 해야 되죠. 자, 그러다가 이때는 벼농사 짓는 때와 논과 보리밭이 어때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씨 뿌리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요. 어떡하냐. 요 한쪽 귀퉁이에 여기다 뿌릴 씨를 다 뿌려요. 뿌릴 수 있어요. 제가 똑같은 개수의 점을 찍었어요. 돌려보시면 제가 똑같은 점을 찍어요. 하지 마. 그런 짓을 왜. 여기다가 아주 빡빡하게 이걸 전문용어로 모짜리를 만다 그래요. 그래서 3월 말 4월 이걸 심어서 한 달 정도를 키워요. 한 이 정도, 요 정도 사이즈로 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어떻게 하냐. 이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숫자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편의상 말씀드린 거야. 10월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벼농사를 지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심었다가 어떻게 한다? 이걸 뭐 한다고요? 옮겨줘야 되겠죠. 왜냐면 워낙에 빡빡하게 나눴기 때문에 씨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때요? 여기가 꽉 차요. 더 이상 놔두면 어때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걸 옮기는데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옮길 때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마치 바둑판에 바둑알을 놓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줄을 쫙 맞춰서 정말 오와 열을 칼같이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서너 포기씩 이렇게 옮겨 심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서너 포기씩 옮겨 심는다. 우리 집을 옮기는 뭐 한다? 이사한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중앙을 옮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걸 이양법. 우리말로 고치면 이게 뭐라고요? 모내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5월 말 6월에 이걸 옮겨 심는다니까. 그래서 10월까지 뭐해? 벼농사를 지을 수 있지. 그리고 땅이 놀고 있잖아. 그러면 11월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여기다 뭘 하는 거야? 보리씨를 뿌리는 거야. 다만 어디만 빼놓고 뿌리면 돼. 여기만 딱 빼놓고 뿌리는 거야. 그럼 이 땅은 어떻게 한다? 다음에 5월까지 무슨 농사가 가능한 거야? 보리 농사가 가능한 거지. 그러면 한동안 어때요? 보리가 익어갈 무렵에 여기서는 뭐 하는 거야? 이제 벼가 싹을 틔우고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벼와 보리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이모작이 가능해. 이걸 우리 뭐야? 이모작이 가능하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면 수확량이 어때요? 당연히 뭐야? 증가하겠지. 첫 번째.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보리는요. 요거 중요하다. 생각보다. 요 보리는 소장료 내지 않습니다. 소장료 수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럼 조선 후기쯤 되면 여러분 대부분 무슨 농이라고 해서 자영농이 아니라 무슨 농이라고? 소장농이라고 했잖아. 소장농 입장에서는 벼만 절반을 내는 거야. 쉽게 말해서. 보리는 어때요? 자기가 다 먹는 거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양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하나. 그래서 이 무렵에 생긴 말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보리고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추수한 쌀은 거의 다 먹었어. 보리는 어떻게 한다고 이제? 아직 익지 않았어. 퍼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배는 엄청 고프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푸념처럼 했던 말씀이 3, 4월 긴긴 해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어릴 때 너무 힘들게 배고프고 고생했다는 얘기를 귀에 뭐 시바키도록 들었어.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러다가 초등학교 가서 학교에서 과학을 배운 다음에 할머니한테 개긴 거예요. 할머니, 7, 8월 해가 훨씬 길어요. 3, 4월 해는 길지 않아. 7, 8월 해가 훨씬 길다고. 근데 왜 3, 4월 해가 길다고 자꾸 그러시냐고. 참 철이 없는 거지. 초딩이니까. 제가 또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나 봐. 선생 기질이 있나 봐. 그러니까 잘못된 걸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뭐 이래가지고. 아직도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들이 다 있다고. 제가 고2 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할머니 90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90세까지 사셨고 우리 엄마 1934년생이야. 올해 86세야. 근데 아직 건강하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도 83세까지 살았어. 그래서 우리 집안이 건강한 유전자야. 딱 한 분이 걱정돼.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얼굴도 못 뵙고 돌아가셨어. 왜냐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이 이렇게 있으면 들고는 못 가신대, 무거워서. 근데 다 드시고는 가셨대. 어마어마하셨대. 근데 저는 술 한 방울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난 오래 살 것 같아. 집안이 다 80세 넘었으니까. 어쨌거나 뭔 개소리야. 그럼 할머니는 왜 3, 4월 긴긴 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3, 4월이 뭐야? 보릿고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봄이 됐으니까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이제. 차라리 겨울에는 농촌에서 일이 없으면 어때요? 덜 먹어도 되잖아. 저는 느껴요. 저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을 딱 먹잖아요. 뭐 간헐적 단식 뭐 그런 거 요새 유행하던데 그게 무슨 단식이야. 나는 맨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저녁을 딱 먹으면요. 아침 거의 안 먹거든요. 그 다음날 점심 먹을 때까지 거의 단식이야. 그럼 최소한 10 몇 시간을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매가 되는 거야. 불쌍한 탈북자 몸매가 되는 거야. 태용 이해할 수 없죠. 야식을 포기하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어제도 축구 볼 때 치킨이 없으면 축구를 볼 수가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건 치킨 회사가 만든 문화 같아. 어쨌거나. 근데 3, 4월이 되면 일을 막 해야 되잖아, 농촌에서. 그러니까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한다? 먹을 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3, 4월에가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은 엄청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거 정부에서 장려할까, 금지할까? 이게 금지한 이유가 있죠. 딱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물이 필요하죠. 얘기했죠. 요만큼, 한 요 정도 자란, 20, 30cm 자란 풀이야, 풀. 야들야들한 풀이야. 이걸 옮겨 심어야 돼. 자,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준비물 딱 2개면 돼. 첫 번째, 두부 한 모. 자르면 안 된다. 통두부 한 모. 순두부도 괜찮아. 그리고 부추 한 단 정도 있으면 돼. 어떻게 한다? 부추를 들고 두부에 꽂는 거야. 엄마한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한테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내가 해보라 그랬다고 그래. 오늘 한국사 선생님이 모내기 체험해보라 그랬다고. 해봤어? 이렇게? 손으로? 모내기? 진짜? 손으로 해봤어? 손으로? 그지. 아우, 정답. 이거 진짜 해본 거야. 이거는, 뇌피셜로 되는 게 아니거든.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예, 제가 설명할게요. 근데 발목까지 찰랑찰랑 물이 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에다가 이제 쟁김에서 땅을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논을 갈아요. 이거 논을 장만한다 그래.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 정도 자는 풀을 옮겨 심는 거야. 자, 그러면 질문. 수확량은 증가하는 거 맞아요? 수확량은 무조건 증가하는 게 맞아. 근데 노동력은 어때요? 노동력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투입되는 노동력이.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것만 보면 이건 노동력이 오히려 더 많이 투입돼야 돼. 왜냐하면 얘기했잖아. 직파법은 그냥 한번 뿌리면 끝이잖아. 근데 이 양법은 뭐 한다고요? 한번 옮겨줘야 된다. 이 옮기는 게 정말 힘든 일이야. 생각해봐. 아침부터 하루 종일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들고 땅에다가 꽂아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논이 우리 교실 바닥같이 딱딱하면 어떻게 할까? 농부들이 차력하는 게 아니니까 꽂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야 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3, 4, 5월에 봄 가뭄이 심각하지.
우리나라 강수량이 거의 대부분은 1100 미리 건데 거의 대부분 언제 오는 거야? 6월 말부터 7월 말 사이에 오는 거야. 그걸 옛날에 뭐라 했던 거야? 장마라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고전에는 어때? 되게 가물지. 가물면 어때요? 물이 없지. 물이 없으면 어떡해? 딱딱하니까 옮기지를 못하지. 못 옮기면 어떡할까? 여기서 어때? 다 죽어버리지. 농사를 폭망할 수 있어. 그래서 정부는 장려한다, 금지한다, 금지했고. 그래서 15세기 세종 때 농사시설에도 이양법을 소견을 했지만 위험한 농사법이라고 소개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뭐가 필요해? 저수지 같은 게 필요해. 물을 가둬놔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옮겨 심는데 농촌에서 제일 새참이 빵빵하게 나오는 행사가 바로 모내기 할 때입니다. 일단 너네 가잖아. 일단 먹이고 시작해. 아 진짜 그 집 주인이 무조건 먹이고 시작. 막걸리라든가 안주 가져와서 일단 한 잔 먹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 새참이 나와요. 새참도 좋은 거 나와야 돼. 소, 불고기 뭐 이런 거 나와야 돼. 그리고 먹고 또 하고요. 또 점심 또 거하게 먹고. 그리고 좀 더 하다가 또 먹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 먹는지 몰라. 그 정도 해야 돼. 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얘기했잖아. 깊숙이 꼭꼭 잘 눌러서 이걸 모내기를 해줘요. 근데 허리가 아프지. 온 선생은 잘할 거야. 일단 땅하고 친하니까, 자연 친하니까. 허리를 조금만 숙여도 될 거 아니야? 굉장히 잘할 것 같지 않니? 근데 힘드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 덜 숙이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끝나잖아요. 그럼 집 주인은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땅 주인은 절대 퇴근 안 해요. 다 가고 난 다음에도 논에 계속 있어요. 해질 때까지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뜬모라는 게 있어요. 뜬모. 대충 심은 모들 있잖아요. 걔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 서서히 위로 떠올라요. 그럼 어때요? 그건 망치는 거잖아.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한다? 그거 하나씩 다시 잡고 꼭꼭 눌러서 다시 흙 부족한 거 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럼 노동요원이 어때요? 더 추가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잖아. 근데 우리 외웠잖아. 노동력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고 외웠어. 도대체 뭐가 감소하는데? 뭐가 감소해요?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하면. 뭐의 노동력이, 야, 알아야 돼. 문제를 어렵게 우리가 낼 수 있어. 김매기. 다시 말해서 이거 뭐라고? 잡초 제거의 노동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씨를 뿌려놓으면 모두 날라와서 자랄까요? 잡초씨도 풀씨도 날아와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 제가 색깔을 구분해놨으니까 이게 구별이 되지. 벽씨와 잡초 구별이 잘 될까 안 될까? 특히 여기서 자라는 피라는 잡초가 있어요. 일반 잡초는 쉽게 구별이 돼요. 근데 피는 어때요? 벼와 똑같습니다. 그냥 정말 싱크로율 99%라고 보시죠. 그래서 이거는요, 농촌에서 20년을 자란 저도 지금도 구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따라서 이렇게 피 뽑으러 가거든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맞아요? 안 그러면요, 그냥 뽑으면 그냥 벼야. 어떻게 뽑는 것마다 벼니? 아빠한테 혼나고 막 이런다고. 아, 진짜. 그 정도로 싱크로율. 그래서 나는 피 같은 건 안 뽑고 그냥 일반 풀 있잖아. 일반 풀은 이제 딱 구별이 되니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벼인지 피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못 뽑는 데니까. 한번 해볼까요? 다음 시간 있잖아. 우리 돌사진, 백일사진 다 가져와봐. 여기 딱 뿌려놓고 누군지 한번 찾아봐. 못 찾을걸? 태용 같은 애들 어릴 때 얼마나 상상도 못하게 귀여웠다니까. 저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열심히 키우신 거라니까. 뭔 소리야, 나 진짜. 그러니까 요만할 때는 구별이 안 되니까 못 뽑아요. 이 정도는 자라야지 겨우 구별이 되니까. 그것도 아주 노련한 농부가 고민하고 이렇게 뽑는 거라고. 그래서 1년에 10번에서 12번을 뽑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딱 하면 어떡할 거야? 일단 이만큼 자란 걸 어때요? 옮겨 심었잖아. 그럼 이제 풀씨가 날라오는데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 물이 있다. 1차 방어선이 물이야. 그럼 풀씨들이 날아오는데 물이 이만큼 차 있잖아요. 논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싹을 틔우기가 어때요? 어려워지겠지. 물이 아주 강하지 않으면. 썩어버릴 거 아니야. 물에 둥둥 떠다려 가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만큼 자란 애를 옮겨 심었으니까 잡초가 요만큼 자라는 게 있어. 그럼 무조건 100%지. 100% 뭐야? 무조건 잡초니까. 풀 뽑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런 애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줄에서 삐져나온 애들 무조건 다 잡초니까 그냥 싹 뽑아서 한 방에 싹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고민할 것도 없고 5살 먹은 애기도 어떡할까요? 줄에서 삐져나온 거 다 뽑으면 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한다고요? 좀 가까이 있는 거 뽑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싹 뿌리까지 뽑아버리니까 다시 풀씨가 날라와서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1년에 몇 번? 3번에서 4번만 뽑아주면 된다.
더 중요한 건 이 정도에서 이때는 1년에 한 번에 20명이 투입돼야 된 노동력이라면 이번에는 4명에서 5명만 투입되면 된다. 그래서 노동력이 긴맥의 노동력.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내기를 몇 번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돼.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잡초제거는 10번에서 12번 해야 되는데 이걸 서너 번을 줄여주고 한 번 투입된 인원이 20명이었는데 5명을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노동력이 어때요? 70에서 80%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럼 어떡한다? 결과는 뭐라고요? 수확량이 증가하고 노동력은 감소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넓은 땅을 지을 수 있는 뭐가 가능해진다? 광작이라는 게 가능해진다. 이게 큰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법의 결과 뭐라고요? 광작이고요. 또 하나.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계층 농사를 잘 짓는 경영형 분홍과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빈농으로 농촌에서 이제 계층 분화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잘 봐야 돼. 이거 내가 만든 방식이야. 누구가 이거 따라하면 신고해 주세요. 칸수도 일부러 내가 만들었어.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 12 구역이라고 합시다. 조성기가 되면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지주 전원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이야, 일반화야, 일반화야. 그래서 그 지역의 땅은 예를 들어 평택 지역의 땅이라고 합시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거의 다. 내 뭐야? L지주야. 우리 동네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진점 네 땅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진점 네가 아니라고 했구나. 진점 우비라고 했나? 하여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지주인 내가 직접 농사 짓겠니? 미쳤니? 나는 골프 치러 다녀야지. 농사 짓지 않겠지. 그럼 농사를 누가 짓는다고요? 어차피 소작농들에게 농사를 짓게 한다고. 그래서 이항법 하기 전에는요. 자, 봐봐. 이항법 하기 전에는 1번 구역은 누가 농사 짓냐면 노비가 농사 짓는 거예요. 나머지 2번 구역부터 12번 구역까지를 누구야? 소작을 주는 거야.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이런 건 경제 사례는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거든. 그럼 지주 입장에서는 노비가 농사 1번 구역은 올 모두 다 가지는 거지. 근데 2번부터 12번 구역까지는 얼마 가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뭐야? 절반의 뭐야? 지대를 걷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이항법이 딱 되고 나면 이 이항법이 이제 확산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지주라면 이 땅을 전부 다 누가 농사 짓는 게 좋아? 노비가 농사 짓는 게 제일 좋아.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왜? 조선후기의 노비 숫자가 점점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잖아. 도망하는 노비도 많아지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노비가 전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근데 노동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력이 이렇게 많이 투입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1번 구역부터 4번 구역까지를 누가 농사 짓게 하면 돼? 노비가 농사 짓게 하는 거야. 가능하지? 가능하잖아. 왜? 노동력이 어때요? 줄어들었으니까.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5번부터 8번 구역까지는요. 5번에서 8번 구역까지는 노비는 아닌데 머슴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비는 아닌데 머슴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아, 그 김유정의 봄봄인가에 보면 나와. 봄봄 맞나요? 거기 보면 막 결혼 사기 나오잖아. 점순이한테 결혼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맨날 일만 시켜먹는 내가 볼 때는 결혼 사기야. 그치? 그 멍청한 놈. 점순이 키 크는 거 장인이 계속 조작하고 요만큼 이래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점순이가 막 무슨 꽃이죠? 하여튼 꽃밭인가요? 무슨 밭인가요? 거기서 막 19금 찍는 장면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상상력으로 나오지. 어쨌거나 제가 볼 땐 그건 결혼 사기 맞거든요. 그런 애들이 머슴인가? 무슨 말이냐면 농촌에도 고아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걔는 자기 집도 살 수 있는 집도 없어. 무슨 말 완전 몰락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노비는 또 아니야.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부잣집에 뭐로 가는 거야? 머슴으로 들어가는 거야. 가서 그 부잣집에 방 한 칸을 얻는 거야. 방 한 칸을 얻어서 거기서 사는 거야. 거기서 살면서 뭐 한다고요? 그 집에 농사를 짓는 거야. 이런 고용 형태를 뭐라고 한다? 머슴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농담처럼 내가 신석기를 살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골에도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완전 몰락한 거야, 그 집이. 그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자기 살 집조차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네 부자가 있을 거 아니야. 땅 있는 사람. 그 집에 가서 행랑칸에 들어가서 방콕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모슴처럼 일하는 거야. 근데 있잖아. 그 전통이 내가 있을 때까지 있었다고. 근데 하대를 해, 하대를. 그러니까 어른이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저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 주인집이잖아. 그러니까 그 모슴 아저씨는 그 주인집한테 존대를 해야 되고 그 모슴을 부리는 집에서는 하대를 하더라니까. 그런 게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었다니까. 문제는 뭔지 알아? 싱글일 때는 그나마 괜찮아. 나중에 그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러면서 이제 되게 관계가 애매해지지. 정말 다행인 건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좀 모았겠지. 이제 그렇게 무슨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해서 나오는 거야. 이제 독립을 하게 되지. 그러면 이제 좀 나아지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쟤는 머슴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사를 가야 돼. 방법이 없어. 쟤는 머슴 집안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되는 거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난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모습이라는 존재를 잘 알지. 근데 여러분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왜 모습 생활하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았다니까. 내가 직접 봤을 정도의 조선 후기는 더 많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이죠. 9번부터 12번까지.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노비와 모습이 많으면 좋겠지. 지지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럼 9번, 12번 중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사람이 하나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12번 농민이라고 하자. 12번이 소작을 짓는 거야. 이 12번 농민은 삽질을 한번 하면 막 번개 같아. 막.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노비가 직접 하지. 5번부터 8번 구역은 뭐야? 모슴이 하지. 이런 땅을 뭐라고 할까? 자, 이거 좀 어려운 거니까 알아야 돼. 지주가 어떻게 한다? 직접 경영하는 거지. 이걸 뭐라 해? 지주, 직영지가. 감소할까, 증가할까? 외워야 돼. 이거 실제 문제 나온다고. 지주, 직영지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봐봐. 지주가 직접 경영하는 거잖아. 직접 농사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지주 소속이잖아, 노비는. 모슴도 뭐야? 지주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지주가 직접 경영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주가 직접 농사 짓는 게 아니었잖아. 소작을 주는 거였잖아. 그럼 뭐예요? 농촌에서 다시 말해서 12명의 농민들이 어떻게 해? 생활이 잘 먹고 못 먹는 걸 떠나서 고르게 살았겠지. 비슷비슷했을 거 아니야. 수학에 물론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은 수확이 좀 더 많았으니까 좀 더 많이 남았을 거고 대충 지으면 좀 적긴 했겠지만 어쨌거나 모에서 기반, 생활의 기반은 뭐야? 토지인 거지. 좀 어려운 말 할까? 이걸 전문용어로 중세 특징이야. 토지 결박이라고 그래. 아까 서양 중세 농노들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마찬가지야. 농민들이 먹고 사는 생산의 주체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 땅밖에 없는 거야. 토지 결박은 토지에 묶여있다는 뜻인데 그게 꼭 나쁜 뜻만은 아니고 이게 중세 사회의 특징이야. 근데 봐봐.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노비 한 명이 나머지 다 지을 수 있고 모슴이 지으면 그리고 여기 12번은 이거 1, 2, 3, 4번은 다 혼자 살 수 있잖아. 그럼 나머지 10명 넘는 애들은 어떡할까? 쉽게 말해 심플하게 2번부터 디테일하게 개기지 말고 2번부터 11번까지 농민들은 이제 뭐 하냐는 거지. 농촌에서 할 일이 없어진 거지. 소작지를 구하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져. 그럼 농촌에서 이제 뭐 해먹고 살 수가 없는 거지. 어떡할까? 그렇지. 어디로 가는가? 이제는 뭐라고? 토지가 아니라 이제 자기 몸을 파는 거야. 자기 몸을 판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자기 뭘 파는 거야? 노동력을 파는 거지. 신장을 파는 게 아니고 노동력을 파는 거라고. 이걸 뭐라고 해? 일당 받는, 임금 받는 노동자. 뭐라고? 임노동자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광산 혹은 뭐야? 도시. 이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 우리 광산 노동자들을 흔히 뭐야? 막장이라고 말하잖아. 여러 번 얘기하는데 막장이란 말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광산이야. 보통 산에 있지. 어떻게 해야 돼? 파고 들어가야 돼. 여기가 막장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거 파고 들어가는 거야. 가다 어떻게 한다?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나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황정민 오빠가 독일에 광부로 갔잖아. 파견돼가지고 돈 벌러 간 거 아니야. 가다가 어떻게 이게 무너졌지. 이게 무너지면 어떡한다. 이제 밖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 밖에서 들어가는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뭐가 부족해? 먹을 것과 산소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죽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나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게 좋아 사는 게 아니야.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농촌에서 일자리가 있었으면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개고생하지 않겠지.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자조하면서 우리가 무슨 인생이다? 막장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막장 인생이라고 말하는 건 가능해. 근데 뭐 출생의 비밀, 뭐 불륜 이거 잔뜩 나오는 걸 막장 드라마라고? 아니지. 그게 왜 막장 드라마? 걔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 아, 연기를 열심히 하긴 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장 드라마고 말 쓰지 말라고 몇 년 전에 막 이렇게 항의하기도 하고 그랬어. 다시 광산 혹은 뭐야 도시로 가는 거지. 농촌 일거리 없으면 도시로 간다고요. 도시로 가서 뭐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상품화폐 경제 발달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상인 밑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이제. 물건 나르면서 일당 받는 거지. 혹은 뭐야 수거업자 밑에 가서 아까 수거업자 선대지 하는 사람 있잖아. 혼자서 막 홍미 5,000자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때요? 시다바리 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일본 말이구나. 보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어디 와? 서울 왔는데 살 집이 없잖아. 어디 옹기종기 모여 살아. 청계천에 옹기종기 모여 산다고. 청계천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뗄 거 없으니까 산에 가서 그냥 나무 다 벌채에다가 살겠지. 그럼 어디 비가 오면 어떡하는데 청계천에 계속 이게 쌓이겠지. 그러니까 청계천이 계속 이게 범람하는 거지. 범람은 이제 막 우리가 아쿠아맨 되고 막 이런 데 하잖아. 그래서 영조가 뭘 한다고요? 청계천 준설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정치자에서 얘기했던 거 연결이 되죠.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 모든 게 다 무슨 법 때문이야? 이항법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이항법은 봐봐. 씨 뿌리는 그 하나의 자그마한 변화인데 이게 무슨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지. 자,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니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자, 하나 더. 좀 더 할 거야.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농민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이제 뭐야? 빈농이 돼서 임노동자. 이게 어디도 잘 나오는 줄 알아? 흥부전에도 잘 나와. 흥부가 뭐해서 먹고 살지 생각해봐. 흥부는 농사 열심히 짓는 게 아니었잖아. 남들 대신 관청 가서 어떡한다. 매 맞아주기라든가 뭐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왜? 자기 땅이 없는 거거든. 자기 땅 없는 흥부가 대표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일당 받아서 이것저것 일해서 먹고 사는 애가 흥부인 거야. 놀부는 뭐라고 이제? 부자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여기 이제 경제사에서 얘기했지만 사회사에서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호 부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 외워야 된다. 요호 부민이라고 부자란 얘기야. 호자는 신라하되 호족할 때 그런 의미야. 요호 부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신향이라는 표현을 해.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무슨 영어 단어야. 야, 무슨 말이야. 신향은 뭐의 반대말이야? 구향의 반대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구향은 뭐야? 전통적인 사족 세력을 구향이라고 말하는 거야. 향은 지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방에서 파워를 가진 사람들. 이게 구향인 거야. 근데 이제 얘들이 뭐야? 경제적으로 어떻게 성장했지. 얘들이 뭐가 되는가? 신향이야. 하나 더 할게. 얘네들을 경영형 분홍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 부자야? 지주형이었지 생각해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였잖아. 근데 얘는 뭐야? 땅이 없잖아. 자기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잘 지어서 뭐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야. 이게 경영형 분홍이야. 완전 다르지. 새로운 사회계층이 나타나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했으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 사회적으로 뭐 하고 싶어? 대우를 받고 싶어 이제. 지배층으로 편입이 되고 싶다고. 자, 이거는 거의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 같아. 자, 그냥 현대사에서 가까운 예를 한 가지만 들어줄게요. 현대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었어. 정주영 회장이요. 재벌이 됐어.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항상 재정경제부 국장급이 막 회장을 호출해가지고 막 간섭을 하고 막 뇌물 삥을 뜯고 막 이럴 수 있다고. 정주영이 화가 많이 났겠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권력을 만들어보마. 그래서 1992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 정주영 씨가. 기억이 안 나겠지. 그때, 진짜입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3파전이었다고. 그래서 뭐 그때 정주영이
언론사가 필요할 거 아니야. 자기를 띄워줄 언론사가 필요해서. 그게 뭐 문화일보야. 현대가 만든 신문이어서.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그랬다고. 그래서 막 반값 아파트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 정주영. 그리고 자기가 정도령이라고. 정감독에 정도령 나오잖아. 그래서 제가 정도령입니다. 막 이러고 나왔다고. 근데 사람들이 정도령이 너무 늙으셨는데 어찌거나 어때요? 그때 현대가 지면서 엄청나게 현대라는 기업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로 결국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정몽환인가요? 자살합니다. 자살합니다. 네. 투신 자살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모라는 아줌마가. 어쨌건 똑같은 거야. 사람은 돈을 벌면 뭐 하고 싶다고요? 대우를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잘 봐야 돼. 우리 붕당 정치 변질된 이유 내가 설명하려다가 말았던 게 그거야. 조선 후기가 되면 무슨 죄와 무슨 죄가 흔들린다고요? 지주죄와 신분죄가 동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신분죄는 막 흔들려가지고 양반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 그랬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자, 네가요. 재산이 한 100억쯤 돼요. 그리고요. 네 고향 평택에 가면요. 전부 다 어우 의원님, 회장님 이러면서 막 대우를 받아. 그러면 굳이 중앙정계에서 어때? 무슨 윤판선님 막 이런 대우를 받으면 중앙정계에서 권력을 꼭 잡아야 되니 그냥 지방 가도 상관없니? 지방 가도 상관없잖아. 재산은 100억이 넘고 이 사회에서 이 동네에서 전부 다 존경과 리스펙트를 한 몸에 받고 있어. 그러면 중앙정계에서 뭐 관직하다가 판사하다가 때리치면 어때? 지방 내려가면 그만이야. 그럼 굳이 붕당 정치에서 어떻게 하나 상대를 반드시 죽여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조선후기가 돼봐.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동네 가면 어때? 다 양반이야 이제. 나만 양반이 아니라 동네 70%가 양반이야. 그래서요. 조선 후기가 되면요. 원래 상민은 욕이야. 평민이야. 상민은 원래 평민이란 뜻이잖아. 근데 어때요? 쌍놈이란 말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욕이 되는 거지. 생각해봐. 여러분 길 가다가 아이 쌍놈 그러면 어때요? 칭찬이야 욕이야. 욕이 되는 거지. 하나 더. 이 양반이 그러면 어때? 교통사고 났는데. 이 양반이 그러면 어때? 그 칭찬이야? 기분 좋아? 아니지. 원래는 양반이면 뭐야? 칭찬하는 거, 이거 신분이 높다는 뜻이잖아.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떡한다, 이제. 개나 소나 다 양반이니까. 양반 아닌 상민은 뭐가 되고 이제 쌍놈이 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양반도 어떡한다, 이제. 호칭이 어때요? 격화되는 거라니까. 그럼 이제 너 이제 되게 힘들지 않겠니? 거기다가 이제 누가 치고 올라오는 거야? 새롭게 부자가 된 놈들이. 이 분홍, 요 부민들이 네가 그 동네 가서 평택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려면 뭘 장악해야 돼? 향첨을 장악해야 되겠지. 거기서 네가 뭐야? 좌순이, 별감이 뭐 이런 거 하면서 전직 판서인데 그 정도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한다? 리스펙트를 받고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는 거기에 네가 뭐야? 구향 되는 거야. 혹은 네가 판사 아니었어도 상관없어. 전통적으로 파평 유신이까지 파주에서 잘 나가는 집안인 거니까. 문제는 뭐야? 이제 우리 동네 어떻게 한다, 이제? 돈 많이 번, 이양법으로 떼돈을 번 경영용 분홍이라는 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번 걸로 바탕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반을 사는 거야. 그 양반을 사서 뭐 한다고요?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수령과 손을 잡고요. 좌수 별감 자리를요, 지들이 차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구향이고, 얘들은 뭐야? 신향이야. 그 구향과 신향이 뭐 한다, 이제? 서로 싸워야 돼. 거기서 지면 어떻게 돼? 바보 되는 거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몰락하면 너 이제 뭐 되는 거야? 잔반 되는 거야, 다시. 양반이 셋으로 나는 거야. 중앙정부에서 권력을 잡은 양반을 뭐하고? 권반 또는 벌렬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향촌에 지방에 내려와서 그나마 힘 좀 쓰는 양반 뭐야? 향반이라고 해. 그 향반이 구향인 거야. 근데 거기서 깨지면 어떡한다? 이제 너는 몰락하면 뭐가 돼? 잔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중앙정계에서 권력에서 쫓겨나면 지방 내려가면 이제 뭐야? 예전처럼 어때? 리스펙트를 받는 게 아니라 신앙이랑 맞서 싸워야 돼. 거기서 지면 바보 되는 거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뭐 해야 돼? 중앙정계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밀려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중앙정계 이게 권력을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상대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인정할까 죽일까? 나를 지방으로 쫓아낼 수 있는 상대편을 어떻게 한다?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뭐라고요? 지주제와 신분제가 어떻게 한다? 동요하면서. 붕당전투가 어떻게 된다? 변질이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이 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조선, 아까 대동법안에서 얘기했잖아. 모의 이익이 엄청 커져. 농사도 농사지만 뭐야? 상업적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장사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이게 정치 권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이 상업적 이익을 독점하려면 또 뭘 장악해야 돼?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돼. 그러니까 또 중앙정계에서 권력을 놓치기가 싫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배우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교재 보면서 계속 합시다. 제가 필기하는 내용들은 진짜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꼭이요. 하나 더. 모내기 할 때는, 요 모내기 2항법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항법 할 때는 짧은 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논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자 집집마다 못자리를 만드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요 정도 잘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어때요? 옮겨줘야 돼요. 근데 논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 몇 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소위 봐서 알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 다 와서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 공동 노동조직. 대표적으로 뭐였어? 두레. 이런 게 어떻게 된다고요? 더 필요 없어질까요? 활성화될까요? 활성화된다. 이것도 무슨 법과 관련된다? 이항법과 관련된다. 라는 것도 기출문제 이미 다 나온 내용이니까 꼭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 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까 쌀을 어떻게 해? 그렇지, 사 먹어야 돼. 쌀을 사 먹어야 돼. 그럼 쌀을 사 먹으면 쌀을 사 먹어야 되니까 뭐의 수요가 늘겠어요? 쌀의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지. 옛날에는 어때요? 자급자족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쌀을 사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쌀이 시장에서 어떻게 한다? 잘 팔리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쌀의 뭐라고요? 쌀의 뭐? 상품화. 쌀의 상품화가 진전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뭘 많이 생산해야 돼?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밭을 뭐로 바꾼다고요? 논으로 바꾼다. 외우셔야 돼요. 밭을 논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정조 무렵에 조선후기 처음으로 밭보다 뭐가 많아져? 논이 많아져.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조선 후기에 쌀의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이것 때문에 쌀의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꾼다. 자,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은 자, 외워야 돼. 조선 후기에도 나와. 근데 우리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내가 항상 근현대사하고 연결하려고 했잖아. 근현대사에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 언제? 밭을 논으로 바꾸는 거 언제? 산미, 증식계획.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산미 증식계획 할 때도 뭐한다? 밭을 논으로 바꾸잖아. 조선 후기에도 밭을 논으로 바꾼다. 왜? 쌀의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544조 서민경제발달 양반지주의 경제변화. 양반의 토지확대. 농토확대, 양난 이후 토지개혁을 주력하는 한편 농민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토 확대합니다. 그래서 지주전호제. 18세기 말 지주전호제가 뭐라고요? 일반화요. 일반화요. 소작 농민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소작 요청하기 일반화입니다. 지주전의 확산. 자, 읽어보시고요. 사료. 자, 지주전의 변화. 소작제의 변화. 소작민의 저항으로 소작인의 소작권을 인정하고 소작료를 인하하거나 일정 예고로 정하는 뭐? 도조법. 그래서 지주와 전호 사이는 신분적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변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왔어. 여기서 또 중요한 말 나왔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타조법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도조법으로 바뀝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타조법은요. 비율을 정한다. 그래서 뭐야? 정율이야. 도조법은 뭘 정한다고요? 액수를 정하는 거야. 뭐라고요? 정액이야. 공통점 뭐라고요? 둘 다 뭐라고요? 지대야, 지대. 지대니까 뭐라고요? 소작농이 누구한테 주는 거야? 지주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소작농이 지주에게 일정 비율 몇 퍼센트야? 약 50%를 갖다 바치는 게 전통적인 뭐라고요? 타조법이야. 근데 무슨 법? 약 몇 퍼센트? 약 30% 액수를 정한 만큼만 갖다 바치는 게 뭐라고요? 도조법이야. 이 도조법으로 소작료를 내는 권리를 다른 말로 도지권이라고 말해. 도지권이 있어야지 도조법으로 소작료를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도지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할달, 개간, 혹은 제방, 혹은 도지권 매입.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아버지가 정말 힘들었거든.
팔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6.25 때 피난 왔다니까. 6.25 때 피난 와서 정착했으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한 뼘의 땅도 없었어요. 근데 자식은 계속 태어나서 팔남매가 됐어. 정말 신기한 일이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을 수 있는지. 덕분에 내가 태어난 거지. 내가 팔남매 중에 막내니까. 안 그랬으면 여러분 못 만난 거야. 여러분 지금 어디 있을까? 공단계에 있겠지. 어쨌든. 아니면 다른 한국사 선생님이 오셨겠지. 뭐 소방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와서 가르치고 있을 거야. 자, 근데 있잖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 어떻게 한다? 저기 산비탈. 농사 안 짓는 땅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해? 힘들어서 개간을 한번 해보겠어. 근데 그 내 땅은 아니잖아. 지주 땅이잖아. 지주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야. 저거 한번 개간해보겠습니다. 지주가 뭐라 그래? 미쳤니? 저건 자갈밭이야. 저거 논 되기 전에 네가 먼저 죽을걸?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3년에서 5년을 투자해가지고 돌 골라내고 땅 갈고 거름 갖다 붓고 해가지고 올해 수확이 났어. 그걸 반띵하자 그러면 지주가 진짜 나쁜 놈 아니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 정말 고생했다 임서방. 그리고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하는 거야. 10가마니 났니? 그럼 3가마니만 주고 네가 가져. 이게 뭐야? 계약을 했을 때. 혹은 이제 제방을 쌓을 때 함께 했을 경우. 혹은 뭐냐면 이 권리를 매입할 때. 도지권을 매입했을 때. 그럼 이게 왜 좋으냐면 다른 땅 농사 지면 절반을 갖다 바치다 지주한테. 근데 이 땅은 어떻게 한다? 우리 아버지가 직접 개간한 땅이니까 얼마만 갖다 바치면 돼? 30%만 갖다 바치면 되잖아. 그럼 이걸 또 뭐 할 수 있는 줄 알아? 전전세를 줄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이해해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 조선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이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소작을 하고 싶은 거야 윤서방이. 그런데 다른 땅을 소작하면 얼마 무조건 지주한테 얼마를 줘야 돼? 50%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때요?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걔가 이 땅이니까 10개를 생산하면 어때요? 나는 지주한테 3개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한다? 너 우리 땅 농사 지어라. 그래서 나한테 5개 줘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난 지주한테 몇 개만 주면 돼? 3가마니면 주고 나머지 2가마니면 어때요? 남는 거지. 그럼 나는 그 시간에 또 다른 데를 개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전전세를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권리를 팔 수도 있어요. 이 되게 재밌는 권리죠. 이 도지권을 팔 수도 있다고 너한테. 아예 그러지 말고 너 나한테 이 권리를 돈 주고 사라. 그러면 너도 저 지주한테 얼마만 주면 돼? 3가마니만 주면 된다. 나머지는 어때요? 그럼 장기적으로 노래 농사 지을 거면 그게 더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지주한테 있어. 그래서 박지주야. 우리 그 박 대표 박지주야. 박지주가 이거를 공단기 대표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 이 땅을. 그래도 네 권리 도지권이 유지될까 안 될까? 됩니다. 도지권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야 조선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쪽발이야. 왜 이런 말 하는 줄 알아? 아우, 소위 눈이 커졌어. 갑자기 오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평소에 초밥이 좋은 이유가 있었구나 말고. 내가 왜 이런 얘기냐면 이 모든 권리를 다 부정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 그게 1910년대 무슨 사업이야?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야. 도지권이니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연료 채취라든가 하천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다 써야 될까? 이런 권리, 입회권. 그리고 영구 경작권. 이 권리는 지주가 못 빼앗는 거야. 왜? 소장농이 뭐 한 거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농토로 만든 거 아니야. 함부로 빼앗지 못해. 이걸 뭐야? 영구 경작권. 다시 영구로 경작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작, 땅에 2가지 권리가 있는 거야. 무슨 권이 있는 거야? 소유권이 있는 거고 무슨 권이 있는 거야? 경작권이 있는데 지주는 무슨 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유권을 다른 지주에게 팔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땅을 소작을 지을 권리 누구한테 있는 거야? 소작인에게 있는 거야. 이 경작권이야. 영구 경작권도 있고 입회권도 있고 또 뭐라고요? 이 도지권을 뭐야?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가면 부분 소유권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니까. 이게 무슨 권이냐고? 도지권. 그러면 타조법에서 뭐로 바뀐다? 도조법. 오해하면 돼요. 조선의 모든 농지가 다 도조법으로 지대를 주고받았대요. 말이 오야 X야. X야. 그게 아니라 타조법에서 무슨 법이 나타나는 거야? 도조법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얼마나 널리 확산되는지는 사실은 학자들 간에 정확한 통계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 시험제 낼 수가 없는 거니까. 어쨌거나 의미를 알아야 돼. 자, 타조법 뭐라고요? 비율이고. 도조법 뭐야? 정액이야. 자, 외우는 방법. 혹시 이승엽, 추신수 좋아하세요? 야구하시는 분들. 타자는 뭐가 좋아야 돼? 타율이 좋아야 돼. 그지? 타자는 타율이 좋아야 돼. 타조법 뭐야? 비율, 타율. 이렇게 외우세요. 실험 말고. 나는 그렇게 외웠다.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거기서 보기라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양반 경제 활동. 대지주, 소장료로 받은 미곡을 매매합니다. 토지를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천석군, 만석군이 등장한다. 요즘 말로 뭐라고요? 양극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양반이 뭐냐? 상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고리대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경제 변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양반도 등장하겠지. 그게 뭔 반되는 거야 이제? 잔반되는 거야. 당연히 나오는 거죠. 양반 중에도 상태 안 좋은 애 나오겠죠. 뭐 술 먹고 도박한다든가 마약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재산 다 날려먹거나 혹은 기생한테 다 재산 날려먹거나 그런 애들 나오죠. 왜 없겠습니까? 자, 농민 경제의 변화, 농촌의 상황입니다. 정부의 수치세제 조정, 배경, 농촌사회 동의에 대응한 수치 개편입니다. 하지만 농촌사회 안정과 재정의 확대 목적이야. 한계, 토지개혁을 외면한 채, 그지? 진짜 개혁할 거면 농민들이 뭘 돌려줬어야 돼? 토지를 줬어야 되지. 토지개혁 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정부는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개혁을 누가 하자고 주장하는 거야? 실학자들이 하자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개혁을 외면한 채 수치세제 개편 일시적 안정 효과만 가져왔을 뿐 농촌사회를 근본적으로 안정시키지 못한 농민은 뭐야? 자구책이야. 농경지를 확대하고 또 뭐한다? 생산력을 증대하고 그래서 농기구 시기법 개량, 새로운 영농방법, 이양법, 견적법 시다는 거죠. 이양법의 확대. 자, 확대 과정 전초기까지 남부지역에만 보급됐다가 18세기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이모작이 가능하다. 묘화불의 이모작 가능.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다. 소득 증대 기회했고 보리 재배 확대된데 보리 농사는 소작농수에서 제외됐고 노동력이 결과 잡초 제거하는 노동력 감소한다. 모내기법 나와 있으니까 사료 읽어봅니다. 특히 두 번째 사료 잘 보세요. 모내기법을 쓰는 건 세 가지고 했다. 첫 번째, 긴맥의 노력을 더하는 거,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더 한다는 게 아니라 줄여준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기르는 거. 무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한번 땅의 지력을 빨아먹고 컸지, 요만큼. 또 옮겨서 어떻게 하나? 새 땅의 지력을 빨아먹고 크니까 두 땅의 힘 하나 모으는 거. 세 번째, 좋지 않은 것을 솎아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요거 뿌릴 때 100%를 뿌리는 게 아니라 120%나 130%를 뿌리는 거야. 그랬다가 크다 보면 어때요? 이윤석, 한민관, 임정원, 상태 안 좋은 했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때? 강호동, 김종국 이런 애들만 어때? 옮겨 심는 거지. 이거 어때? 한번 쏟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못 심는 소리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넷째 줄에 앞산은 멀어지고 뒷산은 가까운다. 자, 오른쪽에 모내기 하는 그림 보세요. 모내기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재용 오빠 잘 찍어줘야 돼. 모내기 이렇게 허리 숙이 한다 그랬잖아. 허리 숙이 한다면 어떻게 한다? 다시 어떻게 뒤로 물러나는 거지. 한 발씩 뒤로 물러나는 거야. 아니 앞으로 가면서 하면 어떻게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뒤로 물러나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앞산은 점점 어때요? 멀어지고 뒷산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앞산은 멀어지고 뒷산은 가까워지네. 서마지기 논뱀이가 반달만큼 남았네. 지가 무슨 반달인가? 초생달이 반달이지. 뭔 개소리. 어쨌거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날개 보면 농종법, 견종법 나와있죠. 이거 조심합니다. 이랑과 뭐야? 고랑이라고. 자, 이랑이 있고 고랑이 있다고. 여기는 뭐라고? 이랑이라고 하고. 온폭 들어간 요 부분 뭐라고 한다? 고랑이라고 한다고. 자, 이랑이 파종하는 건 뭐라고요? 농종법이라고 하고. 고랑이 파종하는 건 뭐라고 해요? 견종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논농사야, 밭농사야. 조심해야 돼. 이건 뭐라고요? 밭농사야. 밭농사에서 조수기는 무슨 법? 고랑 파종하는 무슨 법이야? 견종법이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견종법 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차가운 북서계절풍 있잖아. 이거 어때요? 막아줄 수가 있겠지. 추위를 막아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습기가 위쪽보다 아래쪽이 더 많이 있으니까 어때요? 가뭄의 피해도 어때요? 적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밭농사에서는 뭐라고? 견종법이 유효한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헛갈리게 해서 문제를 잘 내니까. 외우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고랑 기억. 뭐라고요? 견종법 기억. 자, 얘기했지?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거지.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거야. 골짜기, 움푹 들어간 곳이. 그렇게 외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 흔히 골로 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골로 간다. 재영이 오빠, 골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죽는다는 뜻이. 왜 골로 간다는 게 죽는다는 의미가 되는 줄 아세요? 6.25 전쟁 때요. 민간인 학살할 때요. 어디로 데려가 죽이겠습니까? 제 산 골짜기로 데려가서 죽입니다. 산 골짜기 깊숙이 데려가서 죽이고 묻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골짜기로 끌려간다는 건 결국 뭐라고요?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골로 간다라는 말이 생긴 거야. 아, 이제 국어도 배우고 한국사도 배우고. 사랑을 많이 하면 아픔이 큰 거야. 그지? 사랑이 골짜기가 골도 깊은 거야. 조심해야 돼. 골짜기, 고랑, 견종법 배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자. 다음 페이지 546쪽 광자. 이제 거의 다 됐어. 어우, 아니네, 많이 남았네. 자, 광자 빨리 갈게요. 배경 모니법으로 잡초 제거의 노동이 감소한다. 그래서 경작지 규모가 어떻게 한다? 확대된다. 얘기했잖아.
지주 직접경이 감소 증가하시면 잘 납니다. 수작지를 회수하여 노비나 모순을 구해서 경작하는 지주 지정자가 증가하고 일부 농민은 토지를 개간하여 매입하여 서분지주가 생겨나고 농민자에서 대농협 경영형 부농 등장하고 다수는 뭐라고요? 임노동자. 광자에 관해서 지정자가 증가하자 다수 수작 농민은 소역지 잃고 몰락하고 도시 상공업자, 광산포구 임노동자가 된다. 광산포구의 새로운 도시, 수완, 강경, 원산 이런 데가 도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견종포구 각대 말씀드렸죠. 보리, 콩 등 씨앗을 밭, 고랑이 파종하는 농법, 이랑이 파종하는 농종 구별된다. 가뭄에 강하고 김매기가 소리했다. 노동력 감소, 수확량 증가. 이거 뭐라고요? 외워야 돼. 어디라고? 논농사, 밭농사, 밭농사. 또 하나 상품작물, 구황작물, 상품작물, 새로운 작물 재배, 장치가 증가하고 상품 유통 활발하죠.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시장에 팔기 위한 뭐야? 상품작물. 쌀의 상품화. 쌀이 장시에서 많이 거래되면서 밭을 뭐야? 논으로. 그래서 정조시기 논의 비율이 밭보다 더 높아진다. 외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구황작물이 재배된다는 거. 고구마는 어디에서? 일본에서. 감자는 어디에서? 청나라에서. 자, 내가 한번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외우세요. 혹시 고우라는 형님 아세요? 그 유명한 화가 있잖아. 이렇게 외우는 거야. 고호 오빠가 전날 밤에 너무 많이 드셔서 담에다가 뭐하고 토하시고 감옥으로 고고 시행하셨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다시 고호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지? 너무 많이 드시고 담에다가 토하시고 감옥으로 고고 시행했다. 무슨 말이야? 고구마, 호박, 담배, 토마토, 감자, 옥수수, 고추. 아, 이거 다 했어요. 이건 다 된 거야. 얘들이 전부 다 원산지가 어디라고요? 남아메리카야. 흔히 라틴 아메리카 부르는 남아메리카야.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얘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유럽으로 왔겠지. 유럽으로 왔다가 이게 어떻게 한다? 다시 중국,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조선 후기에 전래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초가지붕에 호박이 너무 커서 초가지붕이 무너지려고 한다. OX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호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혹시 네가 봤다면 네가 잘못 본 거구나. 패러디한 작품인 거지. 절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외우는 방법은 되게 쉽고요. 고호가 담에다가 토를 하고 감옥으로 고고시했다. 이런 거. 아, 이거 조선 후기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기출문제 진짜로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근데 고구마는 어디서 왔다고요? 일본에서 오고요. 감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청나라에서 왔어요. 아주 정확히 말하면 감자만 청나라에서 나머지 다 일본에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헷갈릴 수 있잖아. 자, 안 헷갈리게 해줄게요. 고구마 과자 중에 제일 맛있는 과자가 뭐지? 고구마깡? 야, 그거는 과자 아니야. 그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고구마깡 갈매기가 먹는 거야. 새우깡, 고구마깡 알잖아. 인천 가서 배 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갈매기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날라오죠, 그죠? 먹어서 내놓으라고 안 주면 걔도 화를 내요. 그래서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사진 찍고 하는 거잖아. 오사찌지, 오사찌. 고구마 중에 고구마는 오사찌야. 오사찌는 한번 알죠? 안 먹어본 사람 있지만 한 개만 먹어본 사람 없다는 게 오사찌잖아. 한 봉지 일단 뜯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닥까지 탈탈 털고 어떡해? 털어 먹어야지 끝나는 게 오사찌거든요. 오사찌. 일본이잖아. 생각을 해봐. 오사찌 일본이잖아. 왜 이름이 오사찌야? 일본 거잖아. 그게 뭐라고요? 고구마지. 아, 고구마는 어디서 왔구나? 일본에서 왔구나. 그 옆에 보면 또 뭐가 있어? 예감이 있어. 아, 예종 때 간물을 파게 되구나. 다시. 우리는 편의점이라든가 마트에 가서도 한국에서 공부할 게 많다니까. 자, 오사찌를 보면서, 아, 요건 고구마, 어디서 왔다? 일본에서. 감자 보면서 어디 왔다? 청나라. 아, 그래서 감자는 주로 강원도 추운 지방 북쪽 청나라에서 왔다. 뭐 이렇게 배우시고. 고구마는 뭐라고요? 일본에서. 외워야 된다니까? 예감 보면서 예종 간무 이렇게 외우는 거. 어디서든지 공부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흉년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 뭐라고요? 구황작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굶어 죽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구마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여학생들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야? 고구마거든. 왜? 이거 한 개만 먹어도 돼요. 고구마 이만한 거 먹으면 배불러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작은 거 먹잖아요. 작은 거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먹고 다이어트 하지 않나? 난 정말로 그런 사람 봤는데. 아, 여기 있어요? 안 돼. 우리 소영은 인간적이잖아. 나는 그 사람은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만난 사람인데 대학원 수업이 좀 늦게 끝날 수도 있잖아. 회식을 하면 밤 늦게 회식을 한단 말이야. 저녁에. 세상에. 다들 고깃집 가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자기는 고구마를 꺼내는 거야. 자기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고 고구마를 먹는 거야. 고구마 딱 2개 먹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저울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자로 시작하면 그날은 밥을 먹는데 근데 5가 눈에 보이는 순간 자기는 그날은 무조건 고구마가 먹는 거야. 평소에도 고구마 먹어요. 고구마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상자 이렇게 먹으면 다이어트가 안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구마를 먹고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잘하더라고. 심지어 물론 여자 후배야. 여자인데 그래 2시간씩 운동을 해. 고구마만 먹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 5자를 용납할 수 없대. 자기 인생은 4로 시작해서 4로 끝날 거야. 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너무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네가 친구가 없죠 말이고. 그걸 보면서 고구마의 어마어마한 위대함을 느꼈어.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고구마 있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진짜입니다. 이게 그 청나라 때 왜 인구가 급증하거든요. 명청도 인구가 급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전쟁이 없는 것도 있지만 굶어 죽는 인구가 많았단 말이에요. 흉년 들면. 근데 고구마 이런 것 때문에 굶어 죽는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인구 급증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고구마는 1763년 영조 때 통신사 일본에서 한 조엄이 수입합니다. 통신사. 감자는 19세기 청나라에 전래되어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밑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광장이 뭔지도 정리 하나씩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수리처리죠. 정비, 배경. 이항법 보급으로 수리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타입니다. 관리는 헌종이 아니라 현종입니다. 현종 때 재원사 설치되고 비론사칙적으로 얘기했잖아. 정종은 재원 절모.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수지 18세기 말에는 저수지가 3,590개. 작은 게 2,265개. 약 6,000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수원의 서호, 김제, 벽골제, 홍주, 학덕제, 연안, 남제 등이 크게 꼽힌데 이건 이때 만든 것도 있고 수리하는 것도 있고 벽골제는 만들어진 지 아주 오래됐죠. 자, 지대의 변화, 배경, 광작 등 농촌 변화 속에서 소작 농민을 좀 더 유리한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 지주에 대항하여 소작쟁의를 전개하고요. 소작권 인정받고도 소작료의 정액화 뭐라고요? 타주에서 뭐라고요? 도적분. 내용. 해마다 소확량을 타주법 지주와 절반 나눈 거고요. 종자와 전세를 지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기와 지역에 따라 소작인도 부담했고 지주의 간섭, 수확의 다과에 따라 소작료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지주의 수입이 결정되니까 지주가 간섭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간섭을 하겠지. 야 100가만이 날 때 내가 50가만이지 200가만이 나면 내가 100가만이 가져. 네가 지주 같으면 간섭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겠지. 불금인데 무슨 클럽 간다 미친놈아 그 연락 채찍 때리면서 일하라고 하겠지. 간섭하는 거야. 이게 타조법이요. 그래서 자유로운 경영이 불가능한 거야. 반면에 도적법은 지주와 자기인사가 일정한 지대를 약 3분의 1 정도로 정해서 풍경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바치는 정액제입니다. 도지권을 가진 농민은 자유로운 농업활동 경영이 가능하죠. 생산력이 중대하고요. 경제적 관계, 지주와 전후의 관계가 경제 외적 관계를 바탕 신분적 예속 관계가 아니라 이제 점차 경제적 관계. 중요한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것도 근대적 요소야. 자,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지주는 양반이었지. 농민이 뭐야? 소작농이니까 어떻게 한다? 양반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어떻게 한다? 일을 시켜가지고 소득을 많이 내면 지 수입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후기가 되면 이제 그게 아닌 거지. 왜냐하면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양반이 몰락해서 무통이 될 수도 있어. 잔반되면 소작농이 될 수도 있고. 경영형 분원 같은 건 평민이 어떻게 한다?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기가 지주가 될 수 있지. 그럼 뭐야? 지주는 뭐라고요? 농민이고 평민이고 소작농이 뭐야? 양반, 잔반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평민이 지주를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지주가 간섭할 이유가 없어진 거지. 왜? 클럽 가든 말든 상관없어. 지가 받을 액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간섭을 안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생겨?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제는 논농사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밭농사를 논으로 바꿀 수도 있고 첫 번째. 또 뭐 한다? 무슨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상품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어. 이때 유행하는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논농사보다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날 수도 있지. 근데 어때요? 막말하면 이거 처음 해보는 위험한 거니까 안 해봤으니까 망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옛날에 지주가 어떻게 한다? 간섭을 할 때 같으면 지주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 지주한테 허락받고 이거 이번에 고추 농사 좀 지어가지고 떼돈 벌어보고 싶은데 지주님 괜찮을까요? 하지마. 그럼 못하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한다? 지주가 간섭을 하니까 고추 농사 지어서 망할 수도 있지만 물론 처음 해봐서 이걸로 떼돈을 벌면 어떻게 한다? 지주한테 정해진 액수만 주면 나머지도 자기가 다 가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어떻게 한다? 신부적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관계. 경제 외적 관계는 이제 없는 신부적 관계를 없애고 확실한 무슨 관계? 경제적 관계. 무슨 말이야? 자, 우리 학원에 박 대표하고 내가
계약 관계를 맺었겠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계약서라는 게 있단다. 내가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뭐 5시까지 수업 끝내야 되는데 계속 해가지고 막 맨날 가서 밥도 못 먹고 수업하고 막 이런 게 왜? 내가 대충 하면 박 대표가 옆에서 채찍 들고 야구방망이 들고 있다가 너 똑바로 안 이 새끼야 말이면 때리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서워서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게 박 대표가 때리고 막 채찍을 하고 이게 뭐라고 경제 외적 강제라는 거야. 신분적 강제. 근데 이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쓴 계약서가 있단 말이야. 그 계약서에 뭐 1시간 수업하면 얼마를 주고 뭐 인터넷 팔리면 얼마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어때?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신분적 관계 아니지? 이거 뭐야? 경제적 관계. 이게 어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경제적 관계, 신분적 관계는 중세적이지. 경제적 관계가 되는 게 뭐라고요? 근대적 요소 아니에요. 결국은 다 그런 사회로 바뀌어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지대의 급납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조세 급납화 등의 진전으로 소장료의 납부 형태도 화폐 지대로 바뀝니다. 소장료의 농업 경영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는 기반이 된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무슨 농사를 지어도 상관없고 돈으로 내도 되니까 소장료이 어떻게 자유로워진다. 그런 얘기고요. 자, 도지법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조선기 도별 저수지수는요. 그냥 외우는 거 아닙니다. 표 한번 보는데 아무래도 충청, 전라, 경상도가 저수지가 제일 많아야 되겠지. 왜? 이항법을 가장 많이 할 거니까. 따뜻한 남쪽 지방이니까. 이항법이 되니까. 근데 전라도가 더 많아, 저수지가. 경상도가 더 많아. 경상도 저수지가 더 많지. 왠지 아세요? 경상도는요, 비가 적게 오는 소우지입니다. 옛날에 대구사과가 왜 맛있겠어? 맨날 비 오면 사과에서 물만 나겠지. 비가 적게 오니까 맛있을 거 아니야, 과일이. 그 거꾸로 말하면 뭐야? 비가 적게 오니까 뭘 더 많이 만들어 놔야 돼. 저수지를 더 많이 만들어 놔야지 이항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경상도의 저수지가 더 많은 거예요. 시험 안 나와요. 걱정 마세요. 7급은 알아두시고요. 네. 넘어갑니다. 인용수급의 발달, 배경. 상품화폐 경제 진전되면서 시장 판매량 수급 제품 생산이 활발해집니다. 자, 도시인구 급증, 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죠. 아까 도시인구가 막 늘어나죠. 또 하나, 대동법 실시하면 관수법 수요가 증가한다. 얘기했잖아. 자, 부역제는 해이해지죠. 신규 수급자, 공장들은 가급적 등록을 기피하고 정부도 재정사가 악화되면서 관용수급체제 유지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납포장, 군포를, 옷감을 납포하고 남는 시간에 뭐 한다고요? 자기가 물건 만들어 시장에 갖다 버리면 납포장이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민영수급의 잘 봐. 특징. 민간수급자들은 장인세만 부담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을 종사를 지었으며 그들의 제품 품질과 가격면에서 관용수급과 경쟁력도 높았어요. 자, 점 알아야 돼. 외워야 돼. 점이 뭐라고요? 민간수급자들의 작업장을 뭐라고 해요? 점. 그래서 철점, 사기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공장안도 폐지된다. 18세기 말 누구 외워야 돼? 정조 때. 장인의 등록증, 공장안 폐지 앞에서 얘기했고요. 나라에서 지게하는 관용수급 완전하대요. 폐지되면서 이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일당 주고 월급 주고 일당 주고 고용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뭐라 했어? 다 필요 없고 뭐라고? 선대제.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선대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공장안 폐지가 정조라는 건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선대제. 충분히 얘기했죠. 민간수급자들이 공인이나 상인에게 주문과 함께 자원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 생산하고 의미는 수급자들이 상인잡을 뭐한다? 예속되는 거야. 종이, 화폐, 철물 등 고가품의 제조 분야에서 나타난 자본가와 임노동자의 초기적 관계로 자본주의 맹화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알면 좋고 이게 사회 파트너가 뭔지 알아? 조선은 사, 농, 공, 상이잖아. 이게 서열이 이랬잖아. 근데 이제 누구야 이제 상인이 뭐한다? 수급자는 뭐한다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구조가 무너져 가는 거지.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하진 않고요. 자, 독립자영승호 18세 후반이면 수급자 가운데서도 이제 자본 축적을 한 수급자가 나올 수 있잖아. 물건 잘 만들어서 돈 벌어서. 그래서 이제 상인 자본에게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판매하는 사람 나타납니다. 가내수급, 농촌수급은 자급자족을 위한 부업의 형태를 제시했으나 점차 소득 올리기 위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증가했고요.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도 나타납니다. 농촌의 주로 옷감, 그릇 종류가 가내수급 생산자. 선대제 봅니다. 자, 3월에 30 뿌리고 7월에 3을 쪄서 닷새 동안 실 입고 열흘 동안 씻고 씻어서 가는 손에 북을 들고 가는 배 짜냈더니 잠자리 날이 같아 한 주 만에 담뿍 들어오듯. 근데 내가 이렇게 개고생해서 몇 달 동안 이걸 만들었다? 진짜 여기 핵심은 요거야. 아깝게도 저 못이, 자, 여기서 밑줄해야 돼. 남쪽 장사치에 다 주고, 핵심이 이거야. 백값이라 미리 받은 돈. 나오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수고업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내가 개고생해서 열심히 물건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야? 백값으로 미리 받은 돈. 백값으로 누구한테 미리 받았겠어? 상인한테 받은 거야. 이게 뭘 보여주는 거고요? 선대제, 수고비. 관청비대 다 틀리고. 배짜는 저와 같이 언제 보나. 석쇠삼배 그나마 너무 짧아 정강이도 채 못 가누니라. 뭐 정강이를 못 가누면 뭐 반바지 입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서요. 조선 후기까지도 있잖아. 여자들이 가슴을 내놓는 그림들은 되게 많아요.
그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 특히 애 젖먹이고 이런 거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 문제는 뭔지 알아? 여자가 다리를 드러내잖아. 다리를 드러내는 여자는 거의 창녀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리도 채 못 가는다는 건 정말 힘들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야. 요즘 개념을 보시면 안 돼. 조선시대 다리를 드러내는 건 정말 다리 본 적 있어요? 조선시대 여자 중에서? 치마 치렁치렁하게 다 내려오잖아. 그 밑에 속바지 다 입잖아. 그래서 웬만한 여자 다리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요새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어. 왼쪽에 선대제 잘 나왔고요. 독립자격증 나왔으니까 한 번만 차분히 읽어보세요. 선대제는 2번 읽고 독립자격증은 한 번만 읽으세요. 자, 민영광산. 광산정책. 저기 정부가 부역지역에서 광물을 독점책을 합니다. 그렇죠. 15세기면 중앙집권 잘 되니까 사또가 우리 마을에 광산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요? 꼭대기 삽 들고 나오세요. 오늘 들에 가지 말고 광산 와서 땅 파세요. 이래서 광물 개발하는 거야. 그런데 16세기는 부역제가 해이해진다고 했잖아. 부역제 해이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 대립현상이라든가 방군수포 현상이 대표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수급업자도 어떡한다? 납포, 토를 내고 어떡한다? 징발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광산 생산량이 저조해진다. 근데 17세기 조선 후기가 되면 광물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청나라 무역 많이 하지. 개시, 후시 많이 하잖아. 그런데 청나라를 쉽게 생각하면 돼. 당시 명나라와 청나라는 지정은제도야.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뭘로만 걷어? 은으로만 걷어. 그럼 공식 화폐가 뭐라고요? 은이야.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미국 가서 아이폰을 사올 때 신사임당 누님을 간뜩 들고 가서 돌아가신 잡스 형은 죽었고 팀 쿡 형한테 가서 아이폰 주세요. 그럼 어떡할까? 맞죠. 너 같으면 주겠니? 뭘 줘야 돼? 달러를 줘야 줄 거 아니야. 똑같은 거라고. 명나라 가서 비단, 서적, 약재 사오려면 뭘 줘야 된다고? 은을 줘야 돼. 어떻게 은을 캐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광산 개발이 활발해지는 거야. 자, 17세기 정부의 감독 아래 민간의 채굴을 허용합니다. 호주에서 은점을 설치하고 그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게 이게 설점 수세제. 그러니까 호주에서 점포를 개설하는 거야. 그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요즘 말하면 공사쯤 되나? 절반은 국가가 하는 거고 절반은 뭐야? 민영이 하는 거고. 이런 거야. 어쨌거나 이게 설점 수세제 효조입니다. 그러다가 이때는 어떻게 했냐? 호조의 별장수에 무슨 말이냐? 호조에서 별장을 보내는 거야. 광산이 있는 데마다. 그래서 마다 세금을 걷어요. 호주에서 별장은 서울의 부상대고이거나 권력자의 하순이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 그러면 호주가 세금을 독점하니까 실제로 그 각도의 관찰사나 수령은 자기 관할하는 지역에서 은광을 개발했는데 자기들한테 떨어진 이익이 없는 거야. 짜증이 날까 안 날까? 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호주의 은점 설치를 방해하고요. 두 번째는 관내 은광업자들의 잠체. 이거는 떼돈 벌 수 있잖아, 은을 캐내면. 그래서 이익이 워낙 크니까 몰래 채굴하는 게 뭐야? 잠체야. 잡채 아니고 뭐? 잠체. 배고프다고 잡채 그러면 안 돼. 몰래 채굴한다. 뭐? 잠체야. 외워야 돼. 이 업자들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잠체를 비유해서 은광의 수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하죠? 영조 때 수령수세제로 바꾸는 거야. 호조의 별장제를 폐지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배경, 지방 수령의 별장수세제 폐지 요구에 따라 영조 때 별장수세제를 완전히 혁파하고 본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관장수세.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사또인데 우리 남양주에 광산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남양주 사또가 책임하에 개발하는 거야. 결과 국가의 감독 없이 민간인이 광물을 자유롭게 채굴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인에 대한 광업도 활기를 띠게 된다. 이제 점점 국가의 간섭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잠체. 금광. 18세기 말 상업자본의 입으로 금광 개발이 활발해지고 채굴과 재련이 쉬운 사금 채굴이죠. 사금은 뭐냐면 모래 속에 섞인 금을 사금이라고 그래. 지금도 아마존 가면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찾아봐봐 있어. 팔 근육 장난 아닙니다. 계속 이래가지고 모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전체 수작업입니다. 기계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반짝반짝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 조금씩 꺼내가지고 이걸 금으로 뭉쳐서 파는 겁니다. 공무원 하는 게 나아요. 거기서 금이 많이 나오면 그거 하는 게 나은데요. 안 나온다고요. 팔 근육밖에 안 생겨. 잠체. 광산은 막대한 이익 창출이 가능하니까 불법 채굴 잠체도 성행했고. 자, 발달하게 민영수의 발달의 배경. 수급의 원료인 광물의 수요가 급증하죠. 아까 얘기했잖아. 조선이 그 수급이 발달하니까 금은 동해 채굴 촉진하는데 청구하면 은의 수요가 늘면 은광 개발 확대되고 광산 개발이 보다 혁명했고 17세기 말에는 70개 은광이 설치됩니다. 자, 광산 경영 봅니다. 여기 지금 잘 나와. 여기 잘 나와. 경영의 전문화. 광산 경영 전문가 누구라고요? 덕대가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 채굴 노동자, 재련 노동자를 고용해서 광물을 채굴하고 재련하는데 자국간의 특징은 분업에 토대된 협업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덕대와 뭘 구별해야 돼? 물주.
물주는 뭐라고요? 돈대보이. 돈대보이. 돈 내는 사람 뭐라고요? 물주입니다. 물주는 주로 뭘까요? 상인이요. 상인 물주고요. 덕대는 뭐라고요? 전문 경영이 뭐라고요? CEO. 전문 경영이 뭐야? 덕대, CEO입니다. 외우는 방법 좋아요. 얘기했잖아요. 조선 후기에 광산에 몰려든 사람, 농촌에 쫓겨난 사람들이지. 나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지. 광산 막장 인생 가려면 어때요? 등치도 크고 막 거기서 막 싸움도 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술 먹고 등치 크고 막 이래야 돼. 이런 애들 통제하려면 우리 태웅이 오빠 같은 애들이 왔다고. 덩치 큰 애들 하려면 어때? 떡대가 커야 돼. 다시 전문 경영자는 뭐 해야 돼? 떡대가 좋아야지 저런 오빠들 통제할 수 있어. 그렇게 외워. 닥치고요. 그래야지 오래 기억이 갑니다. 자, 등치 큰 오빠들 떡대. 전문 경영이 떡대가 크니까 세지. 세오. CEO. 자, 이렇게 외우고요. 조선기 광산촌의 모습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봐야 돼. 이거 꼭 읽어봐야 돼. 시험 잘 나오는 사료니까. 자, 넘어갑니다. 상품화폐 경제발달 진짜 거의 다 끝났어. 자, 상품 밑에 활동 앞에 다 설명했잖아. 17세기 농업경영 생산이 중대하고 수급도 활발하고 부세 및 소장료도 급락하면서 상업발달과 상품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산업인구 증가, 농민 계층보다 농촌에 유리된 쫓겨났다는 얘기죠. 또 인구가 도시 들어오고요.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죠. 마렵관의 타파, 상공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마렵관의 타파 볼게요. 상공업의 말단의 직업이라지만 본래 비유하거나 부정한 게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재건하고 덕망 없으나 안 사람이 관직에 나아가 스스로 노력하며 물품교육에 동참 남이 얻지 않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보였지 천하거나 도는 게 마렵관의 타파. 이게 뭐야? 조선 후기 최고의 개그책입니다. 웃어. 왠지 웃어야 될 것 같지 않니? 웃어. 이거 누가 썼다고요? 미안해. 유수원이야. 봐봐. 이걸 깨는 거지. 이게 상업이 말업인데 말업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유수원이야. 유수원. 무슨 실학이야? 중상실학 써야 돼. 유수원이 중상실학자야. 그 다음에 공인의 활동법. 등장 대동법 시시 나타나 공인은 관청과 결탁한 어용사인이다. 어용사인 선해청에서 정부에 대한 조달품의 값인 공가를 미리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는 역할. 다 얘기했고요. 성장. 공인의 세력화. 관청별 물품의 종목별로 공동 출자해서 계를 조직한다. 그리고 상권을 독점하고 생산자에게 원료와 작을 미리 주고 광산 과정을 장악한다. 이게 선대자라고 했잖아. 도구로 성장합니다. 서울의 시전뿐 아니라 지방의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가들에게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로 성장합니다. 외웁니다. 필기도 들은 것만 외우는 친구들은 도고가 이게 무슨 고유명사인 줄 알아. 일반 명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시전도 도고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경강사인 도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생같이 똘똘이들도 도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뭐만 바탕을 하면 돼? 자본만 있으면 돼. 자본만 있어가지고 특정 물품을 독점으로 내가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특정 물품을 독점 취급하는 독점적 도매상인을 뭐라고 한다? 도고라고 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자본주의의 싹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제 자본이 자본을 보는 거야. 돈을 보는 거잖아. 이게 자급자족 중세는 이게 불가능한 거란 말이야. 유통경제가 되니까 이게 도고라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도고상인은 근대적 모습이 맞는 거야. 근데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도고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도고상인을 하면 지금 2019년 도고상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컹철컹 은팔찌 하는 거야. 허생 좀 봐봐요. 허생이 뭐 했어? 과일을, 이거 오타야? 한성이 아니고 안성이야, 안성. 안성이 충청, 전라, 경상도, 서울 올 때 다 거쳐야 되는 곳이 안성이야. 그래서 지금은 안성이 뭐가 제일 많은 줄 알아? 기숙학원이 제일 많아. 수능 기숙학원 안성에 다 우리 다 모여있어요. 클러스터가 돼서 다 모여있어. 서울까지 오기 너무 힘들거든. 아이를 데려다주고 한 달에 한번 휴가 나오고 해야 되니까. 안성 정도면 딱 좋거든. 대구나 뭐 부산이나 이런 데서 2시간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그쪽에 엄청 잘 됩니다. 아빠한테 돈 있으면 그쪽에 투자하시라 그래. 안성에서 밤, 대추, 감귤 이거 과일을 모두 다 사들여가지고 어떡하나 10배 값을 비싸게 팔아먹었지. 자, 그러면 과일이나 대추는 괜찮아.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 이건 부자들이 먹는 거니까. 꼭 필요한, 먹는 부자들 비싸게 사주고 먹으면 되잖아. 제사 지낼 때 하면 되잖아.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때요? 이거 못 먹으면 당장 죽진 않지 뭐. 그혈병, 각기병에 시달렸겠지. 하나 더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허생 밑에 애가 뭐라고 하지? 이번엔 쌀로 한번 하자 뭐 이런 말 하잖아. 허생이 쌀이 날리지. 허생전 안 읽어봤어? 왜 그래? 이거는 생필품 쌀은 어때요? 쌀값이 오면 못 사먹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잖아. 이건 매점매석이란 말이야. 매점매석이야, 이거는. 요즘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 싹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도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 맞아, 조선후기에. 하지만 이건 서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OX야, X야.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나쁜 짓이에요.
왼쪽에 도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피 사상의 성장 등장 17조 도시의 근교의 소노민 소규모 생산자 그리고 군졸 훈련도감 병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훈련도감 하면서 직접 생산한 채소, 과일, 수급 제품을 행상으로 판매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중도화도 출연합니다. 중간 도매상이라는 뜻입니다. 성장 17세 후반 사상들이 종로 그 다음에 이현, 동대문, 칠패, 남대문 그래서 봐 우리나라 3대 시장 아니야? 종로, 동대문, 남대문 여기서부터 형성되는 겁니다. 3대 상으로 형성되고요. 시정의 대응. 사상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찍이 상업을 독점했던 시전사회들은 정부로부터 금난정권을 통해서 사상활동 억압한다. 이제 여기겠지. 금난정권이 15세기 있었다. OX야, X야. 아, 난전이 없는데 15세기 무슨 금난정권이 생겨. 금난정권은 몇 세기 생겼다? 17세기 초에 생기는 거야.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금난정권 폐지가 시험 나오죠. 그래서. 언제? 정조 때. 철폐. 대개 18세기 말 이런 정부도 더 이상 사상의 성장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사상들은 유기전 상품이 아닌 것은 자유시장의 관상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시전 이외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요. 내용 유기전을 제외한 외워야 돼. 출제자도 유기전도 포함했다. 이래서 오답 잘 만든 것도 유기전은 제외입니다. 유기전 제외한 나머지 친해 통공, 발매, 누구야? 정조입니다. 대가로 사상의 일부 세금을 부과하고요. 국가재정 확보하죠. 결과 시전상이 위축되고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 보장되면서 일부는 또 얘들도 뭐야? 도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난전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금난정권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이요. 특히 마지막에 봐봐. 좌의정 체제공이 아래기를 최제공 남인이라고 했잖아. 정조잖아. 남인을 좌의정 정승시킨 거란 말이야. 블라블라 나와있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신의 통고 오른쪽에 정리 잘 해놨으니까 꼭 읽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지역상인의 활동입니다. 지역상인은 의주의 뭐라고요? 만상입니다. 의주상인 만상이야. 의주 넘어가면 만주잖아. 그래서 만상이야. 자, 그 다음에 유상은 뭐야? 평양이야. 외워야 돼. 송상은 개성상인 옛날에 송악이라고 했으니까 송상이 외우기 좋지. 내성 경강 뭐야? 서울 흐른강 서울 흐른강 한강이잖아. 뭐야? 경강상인이야. 내성은 뭐야? 부산의 얘들이 뭐야? 동네잖아. 동네. 원래는 동네 구였어요. 부산은 진이었고 부산이 조그맸고요. 동네가 훨씬 더 큰 행정구역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외워. 근데 뭐는 못 외워? 유상을 못 외워. 왜 평양상인을 유상이라고 하지? 내가 얘기 한 번 안 했나? 조선 후기에 평양을 그리는 그림을 보면 평양을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야? 대동강이지. 대동강변에 버드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 그래서 평양을 상징하는 게 뭐야? 버드나무가 된 거야. 그래서 버들 유자를 써서 뭐라고 하는 거야? 유상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드문데? 나만 알아? 다시 뭔 개소리야. 그래서 만상, 유상, 송상인데 시험 나오는 거 뭐라고요? 송상입니다. 보세요. 개성의 송상은 송방이라는 지점을 이용해서 전국에 설치하고요. 활동 기반을 강화하죠.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 대무역에도 아주 깊이 관여해서 불을 축제했고요. 사계 송도 취급과에는 복식부기, 이걸 송도부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경강사인은요, 운송에 종사하면서 거상을 성장하는데 선박의 건조, 생산부자, 외워야 돼. 배 전문가가 누구야? 경강사인. 얘들 배 없으면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1833년에 순조 때는 서울의 쌀 폭동은요, 경강사인이 도성 안에 미전사인 움직일 정도 성장의 슬을 보여준 사태. 뭐 하는 거야? 매점 매세가지고 쌀을 어때요? 막아버린 거야. 쌀이 어때요? 쌀까지 폭등하는 거야.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강사인이 뭐 했다고요? 성장했고. 이런 게 뭐라고요? 도고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경강사인 쌀을 값을 올리기 위해서 쌀을 매점 매색함으로써 서울의 미전들이 문을 닫을 정도였고 쌀을 구하지만 도심이 있는 일 폭동을 일으킨 사태가 생겼다니까. 돈만 벌려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 거꾸로 말하면 뭐야? 자급자족 시절에 이게 나올 수 없는 일이잖아. 경강사인도 무슨 짓을 할 수 있다고요? 독점상이 뭐야? 도구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19세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상, 동네 부산을 기반으로 상인으로 대일무역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만상은 청나라, 내상은 뭐야? 일본이지. 그 사이에서 중개무역한 게 누구라고요? 송상입니다. 외우셔야 돼. 장실, 15세기 말 남부지방에 개설되기 시작했고 19세 중엽 전국확대, 18세기 천역에서. 이거 헷갈린다. 출제자가 18세기 전국확대, OX야 장실, X야. 전국확대는 언제야? 16세기. 19세기, 18세기 되면 천역에서. 장시의 특징. 지방내 교육장소 5일마다 인근 농민, 수급자, 사인들이 일정한 장소에 교육을 합니다. 5일장이야. 일부는 상설지향됩니다. 지역적 시장권을 형성했고요. 인근 장시와 연계해서 발전합니다. 일부 장시는 상설지향 되기도 합니다. 사업의 중심지. 휘발성, 광주, 송파. 이때 말하는 광주는 경기도야. 면진의 강경, 덕원의 원산, 창원의 마산포장이 성장합니다. 창원도 나오고, 광주도 나오고, 우리 동네 다 나왔어. 자, 보부상 봅니다. 장시와 관련성, 농촌 장시는 하나의 유통의 보부상의 특징, 생산자, 소비자, 이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서 일정 지역 아니나 전국 무대를 활용하죠. 보부상단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단결을 국회를 목표해서 보부상단을 만들죠. 자, 알아야 돼. 1883년 해상공국 써놔. 앞으로 나올 거야. 이 보부상들의 조직이 1883년에 해상공국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1898년에 황국협회. 이게 전부 다 공통점으로 누구와 관련된 거라고요? 보부상.
외워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근현대사에서 나옵니다. 밑에 사료도 있고 그림도 있고요. 왼쪽에 1833년에 쌀폭동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봐야 돼. 이게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읽어봐야 돼. 두 번째, 보부상조직. 보부상조직은 특히 경과하기 유명하다. 경기도 개성에 발가산에서 이들의 총본부가 있었는데 착임방이라겠다. 그다음 부본부인 차임방. 각도와 군에는 각기 도임방, 군임방. 공통점이 뭐야? 임방이지. 임방이라는 게 뭐야? 보부상이 조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단어 나오면 뭐야? 아, 보부상과 관련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임방을 접소라고도 했고, 도반수, 반수, 연수, 접장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부상들은 자기가 속한 임방에 봄에는 춘수전을 납부하고 병이 났을 때는 썼고 가을에는 추보전, 죽었을 때 장림을 썼다. 조직을 아주 강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기출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포구의 상업활동. 포구는 뭐야? 배가 들어오고 포구잖아요. 그지? 세곡은, 세곡은 뭐야? 세금을 내는 곡식을 세곡이라고 해요. 소장용, 운송기지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도 포구는 역할이 있었다는 얘기야. 왜? 서울에서 하삼도, 충청, 전라, 경상도에 뭐야? 농장이 있다 했잖아. 그럼 이걸 어때요?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어때요? 옮겨야 되겠지. 혹은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겠지. 그래서 포구에서 배를 타고 옮긴다고. 그래서 구릉 하천이 많은 우리 조건 때문에 도로와 수레가 발전하지 못하게 수로 운송이 운영했기 때문에 포구가 나름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포구 역할이 18세기 되면 이제 단순히 그 역할뿐만 아니라 상거래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구가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대표인 포구, 칠성포는 낙동강 김해에 있습니다. 강경포는 금강에 있죠. 원산포 등 포구의 상권이 형성되고요. 연이 아니나 큰 강유역에 인근 포구와 장시 연결한 유통권. 왜냐하면 대규모 물건을 날 때는 뭘 써야 되니까? 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포구가 굉장히 번성합니다. 특히 포구의 상업활동에서는 배 타고 장사하는 뭐야? 선상이야. 선박을 이용한 운송 및 판매를 담은 경산 상단이고 경강상인이 대표적입니다. 한강을 근거지로 미국, 소금, 어물 거래해서 떼돈 벌었고요. 객조 여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워낙에 많은 물량을 배에다 싣을 거니까 보부상처럼 막 팔다가 들고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먹고 자면서 팔아야 돼. 그럼 먹고 자려면 뭐야? 숙박시설 필요하겠지. 혹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때요? 이거 좀 팔아주세요. 그리고 어때요? 가는 거지. 위탁 판매업도 해야 돼. 그래서 선상의 판품을 매매 중개하기도 하고 운송, 보관, 숙박, 금융 이 모든 걸 원스톱 토탈 서비스 해주는 데를 뭐라고 한다? 객주 또는 뭐야? 여각이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포구상업 나와 있고요. 다음 대무역. 자, 청과의 무역은 외웁니다. 의주의 중간과 봉황의 책문 등 국내 상업 발달을 때를 같이 해서 대무역도 점차 활기는데 17세기야. 자, 무역 형태는 의주의 중간, 봉황의 책문 등 국경지대를 공적으로 형태. 자, 공적 형태를 뭐라고? 개시. 사증, 사신당 왕래할 때 몰래 가는 거 뭐라고요? 후시. 교육품 청에 수입하는 비단세 약재고 수출은 은, 종이, 무명, 인상. 이건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오해하면 안 돼. 개시와 후시는 조선 전기에 나온다. OX야. X야. 외웁니다. 개시 후시는 무조건 뭐라고요? 조선 후기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일본은요. 17세기 일본 관계가 정상화되고 외관 개시. 자, 교육품은 인삼, 쌀, 무명을 팔았고요. 청에 수입한 물건을 옮겨준 중개업을 하게 됐고, 자, 일본부터 은, 구리, 황, 후추가 있는데 특히 뭘 외워야 돼? 은은 다시 청에 수출하면서 얘기했잖아. 청나라 물건 사람 은이 필요하다고 중간에 이를 추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도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게시우시 사료 중요하니까 정리해놨겠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네. 555조 화폐. 배경 상고 발달에 따른 교환 매개로서 금속화폐, 동전이 자연스럽게 유통되는데 과정 17세기 전반에 조선 전기에 주조된 상평통보 아니고 조선통보고요. 중국 동전 및 여러 종류의 동전 유통에다가 자, 새로운 조선통보. 무슨 말이냐면 세종 때 조선통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해서체인데 이거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8분서가 뭐냐면 폰트가 달랐다는 얘기야. 10분이 아니라 8분이야. 글자의 키가 80%밖에 안 됐다는 얘기야.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8분체 조선통보 또는 8분서 조선통보라고 해. 중요하잖아. 이런 걸 유통했어요. 그러다 인조는 드디어 이제 뭘 만든 거야? 상평통보. 상평통보를 처음 만든 건 누구라고요? 인조대. 개성에서 쓰임새를 살펴보고 효종 때 이제 좀 널리 유통해본 거야. 그러다가 이제 상평통보 발행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거라고요? 숙종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서술이 애매한 이유가 학계 썰이 두 가지야. 상평통보가 전국 유통된 게 표종이라는 썰도 있고 숙종이라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자체가 옛날부터 애매하게 서술돼 있었는데 여러분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법화라는 말이 잘 나와. 법화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숙종이거든. 공식 화폐 법화. 그래서 외우세요. 전국 확산은 언제라고요? 숙종.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공식 확산 숙종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세금과 소장료도 동전으로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조세의 금납화가 촉진된다. 됐죠? 주조. 초기에는 호조와 상평청이야. 오타.
호조와 상평청이 담당했으나 화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자 이후는 오군영, 지방관청, 한때는 민간업자까지도 화폐 발행권을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말할까? 가짜 돈을 많이 만들겠지. 위패를 많이 만드는 거야. 정조 때는 호조에서 상평 통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나 순조 때 들어서 관리체가 붕괴되고 각 관청 민간을 주자합니다. 그래서 상평 통보 발행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화폐 증사하면서 완전 사라집니다. 무슨 사업? 화폐 증사. 앞에 나올 겁니다. 영향. 누구나 동전에 상평 통보에 물건 살 수 없고 사적 입주죠. 그래서 몰래 만드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모라는 드라마 보신 사람 알겠지만 여기서 가짜 돈을 구별하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지원 누나가? 아닌가? 물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진짜 돈과 가짜 돈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먼저 가라앉는 게 가짜 돈입니다. 왜냐하면 동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더 싸고 무거운 철을 많이 넣으니까 어때요? 먼저 가라앉는 거거든. 시험 안 나옵니다. 걱정 마시고요. 가짜 돈 알죠? 다모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거 알잖아. 소희는 몰라야 돼. 넌 어릴 때 그거 본 게 아니야. 언니들이랑 오빠들만 봤다고. 다시. 전황 얘기했잖아. 동전의 유통량이 부족해서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물가는 뭐야? 하락해. 외웁니다. 전황 유통화폐가 부족한 거라 했지. 이거 출제자가 물가가 상승한다. OX야. X야. 잘 생각해.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막 발행하지.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막 발행하면 돈이 흔해지지. 돈이 흔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지. 이 전환 정반대지. 돈이 귀해지니까 물가가 뭐야? 하락해. 하나 더. 농민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이제 조세에 무슨 화가 됐다고요? 급납화가 됐어. 조세에 급납화가 됐으니까 세금을 뭘로 내야 돼? 돈으로 내야 되는데 돈이 귀해지니까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지. 옛날에는 열량을 구하려면 쌀 한 가마니 갖다가 팔면 됐어. 이제는 어때요? 열량 구하려면 쌀을 두 가마니 갖다 팔아야 돼. 이러면 어때요? 농민 부담이 어때요?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실학자들은 화폐를 어떻게 하자? 없애자는 거야. 그게 뭐야? 패전론이야. 누구야? 이익이야.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부작용이니 상공을 발전시키려면 화폐가 필요하다. 이게 뭐야? 용정론이야. 이건 누구야? 중상실학. 대표적인 누구야? 박지원 같은 사람. 뒤에 또 나올 거니까 패전론과 용정론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신용화폐도 나옵니다. 신용화폐. 대규모 상거래가 되면서 환과 엄 같은 신용화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은 상품화폐 경제가 성장하는 거고 상업자본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전황 나왔고요. 상평통은 나왔으니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막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 끝내고 문화 못 끝낼 것 같아요. 문화가 많잖아.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